웰다행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행이라고 하게 되는 건 우리가 이상적인 죽음일 때는 태어남과 언제가 되어지죠? 이상적, 인간의 순리대로 할 때는 나이를 먹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주기에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건 웰다행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계신가요? 난 지금 여기 제2연령기다. 한 분 계시네요. 그렇죠? 네. 우!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제3연령기에서 다시 인생을 돌아보는 시기를 갖고 있어요. 혹시 선생님, 교수님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계속 하시면서 아마 사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20대, 10대 때 끊임없이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이 너 꿈이 뭐야? 너 누구로 살 거야? 너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걸 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맞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꿈을 꾸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나는 그때 꿈꾸었던 나로 살고 계신가요 지금? 네. 정답을 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요 그런 분도 계세요. 저도 그때 꿈꾸었던 나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꿈을 이룬 게 있어요. 교수가 되고 강의를 하는 거.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내가 꿈꾸는 삶을 다 살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정도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뭐냐면 그때가 서드 에이지, 중년 이후에 내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시기가 지금 우리 교수님들과의 저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들 지금 누구로 살고 싶으신지 내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를 그려놓고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마흔 이후에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걸 연구를 했어요. 하버드에서. 50대 성인들 200명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고 그 중에 50명은 12년간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삶을 마흔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은 뭐냐면 마흔 이후의 삶을 잘 살아야 노년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잘 살아야 남아있는 나의 자손, 가족들에게도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마흔, 인생의 목표가 아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나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아까 우리 유현만 교수님도 그렇고 나올 때 목표, 목적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가 행복하기 위해 무엇을 목표로 가지고 사는 거지 우리가 행복이 목표가 되진 않거든요. 행복도 사실은 감정인 거잖아요. 나는 슬퍼, 나는 아파, 나는 싫어, 나는 행복해. 사실 이것도 행복도 감정인데 나의 목표가 되진 않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흔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니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자, 5번 6번 시작! 마지막 7번입니다. 시작! 저는 사실 강의를 할 때, 인문학 강의를 할 때 1번부터 7번까지를 풀면서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들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읽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들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방향을 잘 잡고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또 뭐냐면은 인생, 마흔 이후의 인생의 삶에서 이거 6가지는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을 6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뭐래요? 나이 들에 대한 낡은 각본부터 찢어버리라. 아까 우리 유현만 교수님이 되게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도전, 열정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꼰대의 유래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꼰대. 꼰대라는 말이 원래 프랑스의 콩테라는 말이에요. 근데 콩테는 뭐냐면 자기를 수여할게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한국에 그 앞장섰던 그 친일파들한테 콩테라는 자기를 수여를 합니다. 그러니 한국의 친일파들은 얼마나 기세등등이면 나 콩테야 이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콩테 발음이 어떻게 나와요? 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나 콘대, 저 꼰대 왔어, 꼰대 왔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 꼰대가 뭐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꼰대짓거리 한다는 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일본 얘기를 하면서 하냐면 우리 교수님들은 분명히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강단에 섰을 때는 안 그러는데 가정에 가거나 내 가까운 이웃에 있을 때는 혹시 꼰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법을 배워라.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무엇인가를 열정을 다해서 배우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강사들 중에 자기가 못 버리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발전하려면 버릴 수 있는 것은 과감 없이 버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자, 3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수님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이 정체성을 혼돈이 오거나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끔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나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나의 컨텐츠가 정확하지 못하고 내 컨텐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질 때가 있어요. 초보 때. 그렇지 않으셨나요? 저만 그런 과정을 겪었나요? 그래서 자신이 뭘 하는 게 이게 맞나? 틀리나? 라는 것을 계속 점검해보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강사가 아닌 인생을 살 때도 나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이걸 끊임없이 묻고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요. 마흔 이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라. 5번째, 진지한 상처를 통해 자신의 내면과 직접 대면하라. 갱년기가 다가오니까 뭐가 많아지냐면 내 몸에 화가 많아지더라고요. 조절이 잘 안 돼요. 네, 끄덕거리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건 나의 내면의 시간들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이 없는 건데 여기 교수님들도 항상 바쁜 일정에 쫓기잖아요. 하루에 강의 타임 많다 보면 진짜 많이 힘들잖아요. 그때 이 마음에 집중해서 내 내면에 있는 거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으면 강의가 어때요?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인문학 강의 갈 때는 진짜 저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잘못하게 돼가지고 막 흥분된 상태로 가게 되면요. 제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려올 때가 있으면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이 강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살면서 내면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될 수 있는 방법,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라. 자, 6가지 이 원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년의 정체성을 뭐하기? 확인하기. 일과 여가 활동의 조화. 교수님도 여가 생활 잘 하세요? 교수님 여가 생활 잘 하세요? 바쁘셔도 여가 생활 잘 못하시죠? 잘하고 있습니다. 뭘로 하세요? 네? 뭘로 하세요, 여가 생활? 여가 생활을 네. 집에서요. 네. 목사 뿌리니까요. 네. 목사 짓고 있습니다.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고향이 고창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적부터 농부에 따라 자라가지고 아까 개구리 뒷다리 삶아 먹었냐고 당연히 삶아 먹었죠. 찔러 거 꼭 먹고 풀풀 뜯어 먹고 저 그러고 살았어요. 생긴 건 안 그리겠죠. 그런데 여가를 저는 뭘 하냐면 무조건 저는 트레킹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나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자신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조화. 제 성격이 좀 오지랖이 좀 넓어 보이죠?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챙기느라 저를 잘 못 챙길 때가 있어요.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나를 챙기는 것도 나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외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나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네 번째, 용감한 현실주의와 낙관주의의 조화,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의 조화,
개인의 자유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의 조화 이런 것들을 해라 라고 40이후 서드 에이지 40이후 30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웰다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 40의 서드 에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웰다인이 40 이후 30년의 중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웰다인 교육이에요. 왜 그러냐면 죽음이 내가 요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삶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의 내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책임졌던 가정들, 가족들, 나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남기고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중년에 맞이하는 웰다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을 중년의 이야기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교수님들, 나는 어떤 직업을 맞이하고 싶은가? 우리 교수님 중에 나의 임종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임종의 모습. 난 옆에 누가 있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 나는 어떤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을 지금 연세 정도면 해보셨죠?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삶이 조금은 정리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그런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리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현실적인 죽음을 맞이하다 보니까 죽음이 내 삶에 쉽게 오지는 않죠. 이상적인 죽음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유치원 아이들 A그룹과 B그룹 10명 10명씩 놓고 그룹을 한 A그룹은 뭘 했냐면 신데렐라의 동화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신데렐라 엄마가 죽었을 때 신데렐라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해요. 아이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슬펐어요. 또? 불쌍해요. 교수님이 애들 똑같은 말씀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무덤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그룹은요, 역시 여전히 열심히 놀고 놀이하다가 이제 실험에 참여를 하는데 실험의 참여는 뭐냐면 아이들 2명 짝꿍을 지어서 사탕을 줘요. 바구니를 하나씩 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사탕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사탕을 많이 모으는 친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해서요.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한 그룹은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사탕을 가족을 뺏을까요? 줄까요? 줘요. 그리고 또 가위바위보를 또 했어요. 사탕을 2개나 줘도 내 거 2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다시 이 친구를 따라해요. 그래서 신데렐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A그룹은 계속 사탕을 서로 줘요. 점수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놀았던 친구들, 그냥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놀았던 친구들한테는 가서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아이들은 뺐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뺏어오고 또 딱 상대방이 나를 따라하는 걸 알아요, 애들이. 그런데도 뺐습니다. 3개를 줘도 뺐고 4개를 줘도 뺐어요. 그거 다시 잡고 다시 뺏기고 계속 그래요. 마이너스 점수가 나와요. 이상적인 죽음을 접했을 때 아이들의 행동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청년들의 행동은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한 사람은 이긴 사람이 악수를 하거나 손목을 때리거나 합니다. A그룹은 영상 유언장을 작성을 하고 실험에 참여했을 때 A그룹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악수를 청합니다. 따라합니다. 악수를 청하고. 그런데 영상 유언장 죽음이라는 걸 몰랐던 청년들은 무조건 보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그때 팔꿈을 때리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니,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내가 수용을 하고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경건해지고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는 게 웰다인이거든요. 제가 어제 저 소개했을 때 기억나세요? 혼란한 시대에 지금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저는 웰다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상적인 죽음은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웰다잉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혹시 사전연명 무료 의학생활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죠? 사전에 연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의사 여부를 작성해 놓는 거예요. 연명이라 하면 뭐예요? 무의미한 연명. 즉 이미 내 몸은 죽어가고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떼면 사망을 하고요. 아무리 내가 투석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해도 더 이상 생명 연장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연명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디서 보내고 있을까요? 병원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인증을 해달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왔던 일이 연명의료, 존엄한 죽음에는 인정해달라고 운동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월 4일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전연명의료의학서라는 것에 나는 무의미한 연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요, 그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이 되면서 내가 만약에 임종 직전에 무의미한 연명을 하고 있다고 쳤을 때 의사 2명이 이분은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을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의사 2명이 판단하면 그때 이 사람이 사전 연명을 했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연명을 중단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가족이 승인을 해야지 가능해요. 본인이 아무개서도 가족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2018년도 2월 4일날 연명의료 결정법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연명 전문 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에 일반 시민들과 노인들 대상으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웰다잉 강의를. 거기에 연명의료에 대한 부분과 존엄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웰다잉이 정말 많은 분야에서 강의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1시간 안에 처리되니까 제가 좀 바쁘게 진행하고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학서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2018년도 이후부터, 그 전부터 물론 활동을 했는데 법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웰다잉 강사들이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메멘토 모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까르페디엠은 들어보셨죠? 까르페디엠. 까르페디엠이 뭐예요? 까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근데 원래 원어상으로 현재를 즐겨라가 아니고요. 현재를 붙잡아라예요.